안녕하세요. 경북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이명주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주관하는 2020년 초등수업 나눔축제 둘째 날 특강으로 경남대학교 김성열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의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업 나눔의 날에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대학교 김성열 교수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우리 초중등 교육의 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35년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는 대학이 한창 팽창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보다 일찍이 대학 교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로 일을 하는 동안 우리 경남대학 내에서는 부총장까지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과 서울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약 3년에 걸쳐서 맡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과도 관계를 맺고 일을 했었습니다. 학회로는 교원교육학회라든지 한국교육행정학회장을 맡아서 연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일을 했었고요. 현재는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 자체평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교육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현과 좋은 학교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리더십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달에 동아일보에 코로나 이후에 학교 교육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칼럼을 쓰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여러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면서 더욱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크게 생각해보고자 하는 과제는 3개입니다. 하나는 이 교육의 뉴노멀로 부상하는 원격 교육에 대해서 우선 먼저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들께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의 뉴노멀로 부상하고 있는 원격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바인데요. 원격 교육 시대에 학생들의 학습 격차, 교육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선생님들의 생각도 좀 더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교육의 뉴노멀로 부상하는 원격 교육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감염이 확산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들을 바꿔놓았죠. 그 중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코로나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 30초간 손 씻기 등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이 나왔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우선 등교 수업을 미뤄놨죠.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했고 칸막이를 학교의 교실에도 설치하고 급식실에도 설치하고 했죠. 아이들은 마스크를 써서 학교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일상이 바꿔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온라인 계약과 온라인 강의라는 것이
그 사상 초유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재난 상황 속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면 흔히 6.25 시절의 천막 교실을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발전한 시대에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그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과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졌죠. 결국 한마디로 한다면 비대면 원격 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의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직접 교실에서 만나지 않으면서도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은 또 집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선생님의 수업을 시청하거나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선생님들도 무척 당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당황했습니다. 왜냐? 물론 동영상을 찍어서 컨텐츠로서 가끔씩 그 학생들에게 수업을 한 적은 있지만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온라인 개학 이전에 원격 수업을 경험한 교원의 비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약 8% 정도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그 온라인 수업 초기에는 그 온라인 수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기기도 불안했고요. 선생님들의 경험도 사실 미흡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기기, 온라인 교육의 접근 기기를 확보해주고 학교의 여러 가지 그 온라인 교육의 환경을 구축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선생님들은 어땠습니까? 선생님들 스스로 그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연수하고 또 개인적 수준에서 자율적 학습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외형적으로 볼 때 그 원격 수업이라는 것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그 한 원격 수업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제가 그 교과 활동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잘 지도되고 있다고 하는 비율이 그래도 굉장히 높습니다. 응답하신 선생님으로 보면 10명 중에 9명 가까운 그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통한 교과 활동 지도가 그래도 잘 되고 있다,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응답에 비추어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생긴 교육의 공백을 메꾸는데 원격 교육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격 수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이 원격 수업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그 학생들의 응답의 비율도 꽤나 높았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우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다 높게 반응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반응과 학부모들의 반응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한 68% 정도가 원격 수업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만은
그 학부모들은 다소 그 비율이 낮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매우 만족한다와 대체로 만족한다라는 비율이 한 54%였고요.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48% 정도가 그 원격 수업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원격 수업이 어느 정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공백,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공백을 단순히 메꾸는 것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격 수업이 이제 코로나19가 지난 후에도 계속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사들의 54% 정도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격 교육을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여도 원격 수업 방식이 등교 수업과 함께 공존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학에서도 그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원격 수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9%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모두 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끝난다 하더라도 원격 수업이라는 것이 코로나19 이전처럼 거의 활용하지 않는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원격 수업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고, 이 원격 수업이라는 것이 등교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은 이제 원격 수업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의 어떤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뉴노멀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원격 수업의 만족도만이 아니고 도대체 원격 수업이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 교육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 클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원격 수업의 장점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또 안전하게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편안한 그 환경에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걸 두 번째 장점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학생들이 장점을 들고 있고, 학습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 학습도 가능하다. 이렇게 학생들은 원격 수업의 장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원격 수업의 장점을 어떻게 들고 있을까?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장점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속에서의 안전하게 학습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 시간 등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원격 수업의 장점으로서는 실시간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대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에도 어디서나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등교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이 이제 또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수업이 우리 학교 교육의 새로운 표준의 하나로서 자리 잡는다고 하면, 등교 수업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등교 수업과 함께 원격 수업이
학교 교육의 새로운 표준으로서 자리 잡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두 가지로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원격 교육의 효과를 등교 수업 못지않게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원격 교육의 효과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원격 교육의 효과가 만약 등교 수업에 미치지 못한다면 원격 교육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고 한다면 미래에 그렇게 자리 잡는다고 하면 원격 수업의 효과, 원격 교육의 효과를 등교 수업 못지않게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등교 수업보다 원격 수업에서 학생 간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그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주관적인 것에 불과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원격 수업 상황에서 등교 수업보다 학생 간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이걸 두 번째 질문으로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치해 나간다면 원격 수업이 등교 수업과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원격 수업의 효과를 높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선생님들도 지난 한 학기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원격 수업의 효과를 높이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하기 전에 교사들이 생각하는 원격 수업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선생님들은 원격 수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격 수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만 원격 수업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약간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교실 수업의 효과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중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원격 수업이 등교 수업 이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0.2%, 0.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0.1%, 중학교 0.5%였습니다. 거의 동일하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 1.5%, 중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 3.2%였습니다. 그 다음 70% 이상 90% 미만에 대해서 응답하신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8.6%, 중학교 선생님들은 약간 높은 12.6% 나왔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그 50% 이상 70% 미만 그리고 50% 미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 50% 이상 70% 미만이라고 응답한 선생님은 34.8%였고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선생님 20% 이상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선생님은 43.9% 그리고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선생님도 10.6%였습니다. 결국 그 70% 미만이라고 응답하신 선생님들이 78%, 88%쯤 되는데요. 초등학교의 경우에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선생님 그 10명 중에 5명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중등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선생님들보다 약간 높았는데요. 50% 이상 70% 미만이라고 응답한 선생님이 35%,
20% 이상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선생님이 36%, 20% 미만이 10.6%였습니다. 그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경우에 50% 미만이라고 응답하신 분이 46%, 초등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약간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선생님들은 원격 수업의 효과를 그 원격 수업의 만족도와는 다르게 낮게 등교 수업과 관련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원격 수업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높게 주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등교 수업과 비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그 자체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는 원격 수업이 초기여서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원격 수업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그 만족도를 높게 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보다는 오히려 높았지만은 그 수업 자체를 운영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로 만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교 수업과 비교하니까 이렇게 원격 수업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원격 수업의 효과를 낮게 평가를 한 이유, 그것은 원격 수업의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사한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난 9월 달에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서 원격 수업의 효과를 낮게 평가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원격 수업의 어려움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학생의 학습 동기 부여 및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24.1%의 선생님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업 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응답하신 선생님이 20.76%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과의 소통 및 피드백 제공이 어려웠다. 14.17%가 14.99%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크게 보면 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학생들을 어떻게 잘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과 소통하느냐 하는 이 학생과의 상호작용의 문제, 그 다음 수업 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 부담, 원격 수업 인프라 부족 등을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생님들도 경험했고 저도 경험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영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때는 완전히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 일방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상에 익숙해 있고 한데, 그 영상 자체가, 제공하는 영상 자체가, 상당히 수준 높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의 수업을 시청할까 말까 할 때 그렇게 내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일단 일방향이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거죠. 만약 실시간으로 하는 수업,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업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학생들이 화면에 비치는 모든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실제 수업처럼 눈을 맞추고 그리고 질문도 해보고 그 다음 또 피드백도 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저도 해보면 쉽지 않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업자료 제작도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저도 선생님들께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PPT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PPT 만드는 것 자체가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 다음에 학교의 여러 가지 원격 수업의 인프라 자체가 완전하게 갖추어졌다라고 말하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호 여러 가지 서로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원격 수업의 효과가 높지 않은 것이 아닌가. 결국 원격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그런 요인들이 그 원격 수업의 효과가 등교 수업보다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은 그러면 또 어떤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는가? 우선 그 온라인 수업 시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라고 하고요. 과제 수행이 어려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원격 수업과 관련한 플랫폼을 통해서 오히려 접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시스템이 불안정했다라고 했고 디지털 기기가 편리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업 시 집중도가 저하됐고 소통이 부족하고 학습의 피로도가 증가했다는 건데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과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하는데 벌써 25분이 지났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지금까지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것을 주된 교육의 틀로 삼고 있는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경우에서 축적된 경험에 의하면 15분 정도를 넘어설 때마다 그 학생들에게 그 수업에 집중하게 하는 어떤 질문을 하거나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5명을 넘어서는 학생들이 한 교과를 들어서는 선생님들과 소통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온라인 수업 시에 그냥 초등학교의 경우 40분, 중학교의 경우 45분, 고등학교의 경우 50분 수업을 한다고 치면 줌으로 실시간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 동영상 컨텐츠를 제공할 경우에 대학의 경우에는 50분 수업 중 25분을 최소한 제공하고 나머지는 과제 제시형을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직접 보면서 질문도 하고 눈도 맞추고 얼굴도 쳐다보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실시간 수업을 한다고 치면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치면 학생과 선생님이 눈을 마주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비디오를 다 켜고 들어오게 한다면 서로 눈을 가끔씩 맞추죠.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과 눈을 안 맞추면 내가 딴짓한다라고 여겨질까 봐서 그렇게 선생님이 여길까 봐서 선생님과 눈을 맞춰야 되는 거고 또 선생님은 학생이 자기를 강의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듯 하면은 또 다소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 과거에 온라인 수업으로 경험을 축적한 곳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 온라인을 통한 학습 효과가 등교 수업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은 어떠한가라고 우리가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학부모가 생각하는 원격 수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습 습관 형성 및 집중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업 수준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컨텐츠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자체에 관한 것과 그리고 환경에 관한 것으로 본다면 수업 자체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원격 수업의 집중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원격 수업 컨텐츠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거고요. 환경상으로 보면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오류가 생기고 디지털 기기 등 인프라가 편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부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스스로가 원격 수업의 효과에 대해서 등교 수업과 비교할 때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낮게 평가하고 있는 원격 수업을 등교 수업의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원격 수업, 원격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의 뉴노멀로서 자리 잡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원격 수업의 효과를 높여야 되겠죠. 원격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선생님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미 대답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려움, 학생이 생각하는 원격 수업의 어려움, 학부모가 생각하는 원격 수업의 어려움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원격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저는 교사의 원격 교육 역량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진부하지만 언제나 진리인 듯한 그러한 경구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습 준비도도 있고 학생의 동기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 준비도라는 것도 그 이전에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바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거고, 학생들의 동기 상태라는 것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면서 동기를 부여하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치면 결국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원격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교사의 원격 교육 역량을 높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원격 교육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원격 교육에 적합한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제작하는 능력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보낸 풀 텍스트는 선생님들에게 인쇄해서 배부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홈페이지 같은데 띄워놓았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다운받아서 내려받아서 보고 있을 겁니다. 보고 있으면서 제가 이게 PPT를 잘 만들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풀 텍스트로 된 수업 내용을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해서 PPT로 제작을 한다면 어떻게 제작해야 될까? 어떻게 제작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이 수업 들어봐야지? 선생님 그래도 PPT 잘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할까? 이렇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대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나 유튜브에 접속하고 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늘날 학생들을 포노 사피엔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 수업 내용이 제대로 구성되고 제작이 되어서
그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해 가능하게 하네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선생님들이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능력이죠. 뭐 물론 앞에 것도 기술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원격 교육 역량을 구성하는 두 번째 그 요소로서 기술적인 것인데요. 효율적으로 온라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실시간 으로 온라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가끔씩 합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다시 재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지금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9주 정도를 2학기 개학해서 9주 정도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으로 우리 학교 그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줌으로 하는데 그 데스크탑으로 접속하기 전에 제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언제나 옆에 놓고 제가 데스크탑으로 수업하는 걸 모니터링하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먼저 접속을 했더니 스마트폰이 호스트가 돼버리고 데스크탑은 오히려 참가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센터에 전화했더니 스마트폰을 끄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꺼서 이제 데스크탑이 다시 호스트가 되게 만들었는데 그런 경우에 온라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충분히 익히지 못해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줌 활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튜브들이 탑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가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결국 온라인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을 굉장히 갖춰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학생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등교 수업보다 선생님들의 질문에 대답을 잘한다 했는데 그 대답을 잘하는 것이 질문을 하고 학생이 마이크를 켜고 대답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채팅창에서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모든 학생의 지게에 질문하면 학생은 그냥 비공개로 선생님에게만 응답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상호작용이 증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만은 사실 선생님이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거를 소그룹 토론방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잘 활용하는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학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력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앞에 것도 다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동기가 부여되어 있어야만 집중해서 강의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 걸 갖추는 것은 사실 선생님들 혼자의 노력으로 절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라든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든지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지 EBS라든지 이런 정부 출연 기관과 함께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선생님들의 원격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개별 학교 단위나 지역 단위에서 교사들이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원격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촉진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있는 사범대학
초중고등학교나 또는 교육대학에서 예비교사들을 교육할 때 이제는 원격 교육 역량을 갖추는 것, 일정 수준의 이상의 원격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길러내서 보내야 되겠죠. 우리 교육과정도 개편하고 그 학교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환경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있는 그 대학도 원격 교육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도 많이 늘리고 있고, 그리고 개별 교수들이 그 연구실에서 강의를 그 줌으로 하거나 또는 그 동영상을 연구실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선생님들을 길러내야만 앞으로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원격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이 원격 교육에 접속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1학기 초에 원격 수업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니까 그 원격 수업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가 없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조사를 하고 발표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4%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한 반에 만약 30명이다 하면은 한두 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그런 학생들에게 원격 교육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공급해 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접속 기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편리한 기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편리한 기기, 수준 높은 기기, 예를 들면 학생들이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이제 선생님과 실시간 수업할 때도 잘 접속할 수 있고 응답도 할 수 있고 상호작용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지털 기기에서의 격차를 교육부가 해소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의 디지털 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와이파이가 제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대학의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되는데 연구실 같은 데서는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그런 걸 굉장히 개선하려고 하는데 초중고등학교도 디지털 환경의 낙후성을 빠르게 개선해서 디지털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죠. 교육부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라는 것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전체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원격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결국 앞에서 제가 선생님들이 원격 교육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언급한 겁니다만은 선생님들이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자로서의 위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잘 학생들에게 안내해주는 코치, 그리고 학생들이 지적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상담자의 역할,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을 잘 관리하고 조정해주는 학습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만약 선생님들이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서 이렇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춰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갖춘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는 성인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성인 교육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쓰인 용어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라는 것이 우리 초중등 교육 상황에는 1995년 531 교육개혁 때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술적 의미보다는 학습자가 수업의 상황에서 교사 중심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의 주변으로 밀려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수업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학습자를 존중하자. 학습자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다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그건 규범적 의미였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우리가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격 수업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면대면으로 지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초중등 학생들이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고 코치, 상담자, 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학급당 학생 수가 원격 교육에 적합한 수준으로 적정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네르바 대학에서 원격 교육을 장기간 실시하면서 축적한 경험에 의하면 한 수업당 적정 민원이 한 10여 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지난 학기 경험을 했을 겁니다만은 컴퓨터 모니터에 들어오는 학생 수가 한 20명 미만일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보고 학생들도 선생님과 얼굴을 맞출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은 자꾸 이렇게 당겨야 되죠. 그런 점에서 보면 20명 미만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어느 선생님을 만났더니 15명 내외가 적합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즘 저출산 시대에서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학급 수를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원격 교육이 또 학교 교육이 한 축으로서 자리 잡는다라는 것까지 전망을 한다면 학급당 학생 수가 도시의 경우 20명 넘는 거를 20 이하로 줄어들 때 저출산으로 줄어들 때 오히려 그대로 놔두면서 원격 수업에 적합하게 규모를 줄여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자연적으로 놔둬야 되느냐? 아니죠.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가니까 교실이 도심지도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여유 교실들을 활용하면은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출 수 있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려면 선생님 수도 줄어들면 안 되겠죠. 우리가 흔히 과거처럼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이런 걸 생각하고 학급당 학생 수, 이런 걸 생각해서, 이제 저출산 시대니까, 교사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 줄여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원격 교육 상황이라든지 코로나19의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오히려 줄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교사 수를 줄일 게 아니고 지금보다 오히려 늘려서 뽑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가 원격 교육에 적합한 수준으로 적정화되도록 교육행정당국은
노력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걸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 원격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6번째로는 우리가 교육 콘텐츠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제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미 굉장히 수준 높은 영상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수준 낮은 영상은 아이들에게 곧바로 흥미를 잃게 만들 수 있죠. 보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수준 높은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이미 만들어졌던 또 수준 높은 영상들을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교육 콘텐츠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적 수준에서,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그런 교육 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브를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로 만들어진 교육 콘텐츠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걸 활용을 잘 할 수 있죠. 앞에서 원격 수업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수업 준비의 부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런 콘텐츠들이 잘 만들어져서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그걸 활용을 잘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수업 부담의 준비를 덜 수 있죠. 더군다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한 분이 여러 교과목을 가르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공유 컨텐츠 개발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6가지로 원격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첫 번째로 교사의 원격 교육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원격 교육 역량을 높이는 것은 교사들 스스로의 노력만이 아니고 교육부가 여러 정부 출연기관과 함께 지원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교사 양성기관에서도 원격 교육 역량을 충분히 갖춰서 선생님들을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사이에 존재하는 원격 교육의 접속에서의 격차, 디지털 기기의 격차를 해소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첨단의 편리한 원격 교육 기기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세 번째로는 학교에 낙후된 디지털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와이파이 같은 거를 구축을 빠르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교육부가 또 다행스럽게도 2022년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원격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또 원격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교사는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위치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코치, 상담자, 학습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다섯 번째 방안은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지 않도록 적정화돼야 된다. 15명까지도 줄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국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적 수준에서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디지털 교육 콘텐츠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선생님들이 언제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격 교육에서 교육 격차, 실태가 어떠하고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원격 교육에서 정말로 교육 격차,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보죠. 선생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원격 교육 상황에서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때
학습 격차라는 것은 학습 기회의 차이와 학습 과정상에 있어서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학습의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했더니 학습 격차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선생님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약 79%의 선생님들이 학습 격차가 커졌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또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 학부모들의 학습 지원, 가정에서의 학습 지원의 차이, 피드백의 한계, 학습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 질 높은 원격 교육 콘텐츠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학생들 사이에 그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식인 거죠. 물론 그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봤겠죠. 그런 이런 인식이 어떠하냐? 이건 아까 그 인식의 차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이건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그러하냐? 이거를 그 고등학교의 경우에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모의고사 금년도 그 수능 대비 6월 달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모의고사 결과와 지난해 실제 수능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자녀분들이 수능을 치르고 있다면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능 중에 절대 평가를 하는 과목이 뭐와 뭐가 있습니까? 한국사와 영어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은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로 비교하기 때문에 뭐 잘하는 아이가 늘어나고 못하는 아이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등급 간 그 배분이 일정한 비율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상대 평가에서는 비교하기가 어렵고 절대 평가에서의 등급 간 그 학생들의 비율의 차이라는 것을 가지고 절대 평가는 그 등급 간 학생들의 비율의 차이가 결국은 그 학습 격차를 확인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금년에 6월 달에 실시된 그 수능 모의 평가에 의하면 영어의 경우에 1등급이 8.7%였습니다. 90점 넘으면 1등급입니다. 지난해보다 1.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위권인 2등급과 4등급의 비율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5등급 이하로 갔습니다. 그래서 5등급 이하의 비율은 36%에서 4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습 격차에 대한 그 인식이 그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 동화에서는 중위권이 사라진 교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기자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는 지난 6월 중순 치른 중간고사 결과를 두고 중위권이 사라졌다고 평했다. 이 교사는 특히 수학 시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시험 문제를 비교적 쉽게 냈는데도 아예 문제를 풀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이전에는 중위권이 너무 많아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게 문제였던 반면에 지금은 웬만큼 중위권을 유지하던 아이들마저 다 하위권으로 내려온 형국이라고 밝혔다. 우리 이 그림 보면 중위권의 아이들이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제가 그린 셈인데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이렇게 학습 격차가 원격 수업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을까?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학습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 수준, 그리고 가정 수준, 지역사회 수준, 학교 수준 등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죠. 개인적 수준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학습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까? 개인의 지적 능력,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동기 수준, 포부 수준, 학습 준비도 같은 것들이 작용하죠. 개인의 지적 능력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개발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간 개인적 수준에서의 지적 능력. 내가 또 공부를 하려고 하고는 마음이 어떠하냐? 나는 어떤 수준에 도달하고 싶으냐? 그리고 내가 새롭게 배우려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선행적으로 알아야 될 것. 이른바 배경적 지식, 출발점 행동 또는 학습 준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준이냐? 그 다음 내가 스스로 공부를 끊임없이 해나가느냐 하는 이런 요인들, 지적 능력, 동기 수준, 포부 수준, 학습 준비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개인적 수준에서 학습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가정 수준은 경제적 자본이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사줄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문화적 자본, 여러 가지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집에서 어느 만큼 책을 많이 가지고 함께 읽느냐, 이런 것들이 문화적 자본인 거죠. 사회적 자본은 서로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하는 거죠. 가정에도 사회적 자본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이런다면은, 그리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자본이, 그리고 실제로 부모가 어느 만큼 지원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학습 격차를 가정 수준에서 발생시키는 요인입니다.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학습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에서 교육적인 성취, 단지 그냥 시험 성적이 아닙니다. 교육적인 성취를 높이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냐, 그런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중시의 정도, 학교에 대한 지원 정도가 학습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죠. 사실 지방자치제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에 대한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늘려오고 있는 것들이 선생님들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가 학습 격차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요인이 있습니다. 학교의 사회적 지위, 개인만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도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학교가 어느 정도로 지역사회에 소속되고 있는 지역사회가 좋으냐,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어떠하냐, 학교장의 리더십이 어떠하냐, 교사들의 전문적 역량과 열의가 어떠하냐, 헌신성이 어떠하냐,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북돋는 거냐,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북돋지 않는 분위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습 격차가 생기고 확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은 학습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수준의 요인을 많이 듭니다. 특히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더니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학습 격차의 발생을 개인들에게 속시키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물론 개인적 요인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학습 격차의 차이를 줄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개인적 수준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습 격차를 시키는 가정적 요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부모의 학습 지원 정도입니다. 특히 그 여러 가지 원격 상황 속에서는 더욱 저게 중요하죠.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콜만이라는 그 미국의 그 사회학자이면서 정치학자이면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60년대 말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전적 보고서라고 여겨지는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학습 격차와 관련한 고전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정 배경이 학교에서의 학생의 학습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냈습니다. 그래서 가정 배경의 차이가 학교에서의 영향력의 차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밝혀냈죠. 이렇게 밝혀낸 이후에 사실은 미국에서는 아니다. 가정 배경의 차이가 그 학생의 학습에 계속적으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학교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조건이 잘 갖추어진다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거나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학습 효과, 학교 효과 연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그거 봐라. 학교는 가정 배경의 차이를 내게 하는 역할밖에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는 계층의 그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연구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구된 것들을 보면 사실은 학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 배경의 차이를 줄일 수도 있고 또 그 가정 배경의 차이한 영향력을 지속시킬 수도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의 양극화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에서 어떤 교육 경험을 하느냐가 아이들에 대한 가정의 지원과는 독립적으로 아이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공받는 교육의 경험의 질이 높으면 가정 배경이 학생에게 작용하는 영향력을 극복하거나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격 교육 상황이라는 것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고 가정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뭔가 아닙니까? 그러면 원격 교육에 굉장히 질이 높다 하더라도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다면 가정 배경이 작용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으로 교육이 가정에 맡겨지는 시간이 길수록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길수록 아이들이 학업에 작용하는 학교의 긍정적 영향력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등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가정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내버릴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학생의 학습 격차를 학생 개인이나 가정 요인으로만 돌리고 학교가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교육제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 배경이나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른 학생 간 학습 격차를 가능한 한 줄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는 원격 교육 기기의 접근성이 낮은 아이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낮은 아이들, 원격 학습에 대한 가정에서의 지원이 어려운 아이들의 학습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교육에서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학습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학교의 존재 이유다. 학습 격차에서의 가정의 영향력에 의한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학교의 존재 이유다. 학습에서의 개인적 배경에 의한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학교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격 교육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선생님들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들은 등교 수업을 통한 오프라인 보충 지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화된 학습 관리 및 진단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습 동기, 의욕 이런 것들을 북돋아 주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생이 수준별에 적합한 개별화된 맞춤형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의해서도 학생들에 대해서 보충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앞에서 우리가 원격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탐색해 보았죠. 그것을 원격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원격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 우선적으로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것과 지금 말씀하는 것들 사이 간에는 약간의 중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격 교육의 효과가 높아야만, 사실 교육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높아야만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지위에 있는 아이들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학업 성취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선 우리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학생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는 일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의식과 성취 동기를 고취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학생 스스로의 동기, 의지,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제가 스마트폰에 알람을 놓았나 봐요. 제가 알람 끄고 계속 수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죠. 이런 앞에서 얘기한 학생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하고 성취 동기를 갖추도록 하는 것,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 속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죠. 마른 물가까지 끌고 가도 물을 먹일 수 없다. 이런 속담에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어도 결국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은 참 원격 교육 상황에서는 어렵죠.
우리가 수업 상황이라면 그 등교 수업 상황이라면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등교 수업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좀 보충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 하는 것을 첫 번째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생긴 학습 격차 해소 방안으로 든 이유를 나름대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밀접을 피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실제 등교 상황에서 보충 지도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충 수업하러 가는 학생, 이른바 낙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막으면서 낙인 효과로 인식될 수 있지 않도록 하면서, 보충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학생 수 축소, 그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를 증원하고 한다면 사실은 그 밀집을 피하면서 학생들의 지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효과적으로 원격 수업을 하고 개별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수도 증원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교사 양성 기관의 학생이나 또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활용해서 멘토 멘티 제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가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외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 부모님들이 그 어떻게 원격 교육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한다면 부모님들에게 가정에서 원격 그 교육 상황에서 자녀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부모 교육을 통해서 좀 지원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가정에서 원격 수업 그 교육에서 자녀들을 지원하다가 생기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학교 단위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등교 수업을 했을 때 원격 수업과 마찬가지의 수업을 하기보다는 등교 수업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다양한 그 학생들의 정서적 지원, 사회성 함양, 관계 맺기 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 원격 수업에서는 또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개별적인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적절하게 우리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간의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 원격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하여간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그 인프라가 어떻게 갖춰지느냐,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원격 수업 역량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사실 개별 맞춤형 교육이 원격 교육의 그 가장 큰 장점이다. 장점 중에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AI가 그런 것들을 또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AI를 활용한 교육 같은 것들이 좀 더 확대된다면, 그리고 디지털 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다면 개별 맞춤형 그 교육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학생들도 개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온라인 수업의 장점, 원격 교육의 장점은 개별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다면 원격 교육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면서 원격 교육도 등교 수업과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학습 격차의 실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원격 교육이라는 것이 등교 수업과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서 자리 잡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격 교육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우리가 잘 해소함으로써 앞으로 원격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의 뉴노멀로서 자리 잡을 것을 전망하는 시점에서 원격 교육으로 인한 발생하는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우리가 선생님 개인 수준, 학교 수준, 시도교육청 수준, 국가 수준에서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다.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은 교실 기반 전통적 교육 방식만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됐을 때 학교를 안 가니까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불안해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격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공백을 메꾸었고 그리고 원격 교육이 안정화되었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원격 교육의 효과에 대한 그 평가는 등교 수업에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았음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실 속에서만 수업이 이루어진다. 교육이라는 것이 교실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는 이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결국 교육의 주체로서 가장 빠르게 변해야 합니다. 원격 교육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빠르게 다가오는 원격 교육 시대에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그 원격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겁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의 환경을 좋게 하는 것,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원격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원격 교육으로 인한 학습의 격차를 해소하는 필요 조건이죠. 그러나 선생님들이 저도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서 교육의 주체로서 이 원격 교육 시대를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어 나간다면 학생들도 그 원격 교육 시대에 걸맞게 우리가 자기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를 통제해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이제 원격 교육은 우리 그 등교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서 자리 잡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교육의 뉴노멀로서 자리 잡고 있는 원격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로 그 원격 교육이 등교 수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효과가 원격 교육의 효과가 등교 수업의 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이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격 교육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그 학습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선생님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들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점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을 지원해달라고 또 요구도 해야 될 겁니다. 지원이 많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제가 온라인 수업은 15분에 한 번씩
선생님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한 1시간 25분여를 강의를 한 셈입니다. 이 점에서 원격 교육의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 스스로 어긴 셈이 됩니다. 상당히 긴 시간 선생님들이 주의를 집중하고 경청해 주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선생님들 앞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또 원격 교육 수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